저는 이제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에서 지금 소장으로 연구와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학생운동에 이어서 노동 현장에서 노동운동 활동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노동 관련 유신체제에서 노동에 대한 탄압을 좀 보조 발제식으로 준비하기로 했는데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김동춘 교수 오늘 발제는 저는 지금 시점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세션에서도 요즘 어떤 박정희 체제에 대해서 경제적 성과는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이런 논리가 이제 수구 세력들이야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전부터 해왔지만 그게 일부 이제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이런 세력 또는 학자들 입에서 나왔을 때 좀 완전히 속이 뒤집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박정희 체제 또는 박정희 체제 하에서 특히 유신 체제가 유사 파시즘 또는 파시즘 체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폭로한 것은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덕주 교수도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히틀러를 보고 히틀러 체제가 뭐 다른 건 다 나쁜데 그래도 경제는 잘했다 이런 말은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저도 학생운동 할 때 그 당시 유신 체제 하에서 파쇼타도를 외치면서 데모를 했었는데 우리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은 더 아마 생생하게 유신 체제 하에서 그 탄압받은 기억들이 생생하실 텐데 그런 어떤 역사적 사실을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그렇게 이상한 궤변을 만들어서 일정하게 어떤 긍정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뭐라고 할까요? 이론적 실천적으로 봉쇄를 하기 위해서는 유신 체제가 확실히 파시즘 또는 유사 파시즘 체제였다 하는 것들을 저는 이론적으로도 실증적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한 가지 이제 김덕주 교수 발제문에서 제가 이제 노동 탄압 관련해서 보면 뭐 노동 탄압부터 사실은 뭐 말은 할 이야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말 그대로 파쇼적 탄압이었죠. 근데 그렇게 숨막히는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이런 체제를 이제 유신 체제 때 아주 대폭 강화해 냈는데 만약에 그런 유신 체제가 단순히 안보 위기 때문에 유신 체제로 박정희 체제가 전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노동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숨통을 조여오는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이런 탄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점에서 저는 크게 논점이나 이건 아닙니다만은 그럼 분명히 유신 체제는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이 어떤 총체적인 위기에서 단순히 안보 위기뿐만이 아니라 실제 경제 위기, 정치적 위기, 거기에 이제 어떤 국제적인 안보 위기. 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 김덕주 교수도 거짓 안보 위기였다고 하듯이 어찌 보면 반공 안보 이데올로기적인 위기였죠. 그런 점에서 어떤 박정희 체제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 그런 유사 파시즘이든 파시즘 체제든 이렇게 체제를 전환했다고 보는 것이 좀 역사적 진실에 가깝지 않느냐. 그래야 저는 여러 가지 노동 탄압이나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지점만 조금 한 번 더 제기를 하고요. 이 노동 탄압으로 가면 사실은 이 박정희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를 하면서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그 당시 어용이지만 당시 뭐 대한노총인가요? 대한노총을 해산시키고 바로 중정에서 중앙정보부에서 그 옛날 어용노총 간부들 몇을 선발해서 밀봉 교육을 통해서 지금은 한국노총을 산별노조 체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처음부터 어떤 반공을 내세우고 반노동적으로 그리고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대단히 어떤 급속한 산업화죠. 급속한 경제성장, 급속한 자본주의화가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은 그 출범에서부터 반노동이었고 노동 탄압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신 체제를 전후해서 이때는 이제 그야말로 그 60년대 말부터 경제 위기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특히 이제 이걸 우리가 총체적 위기로 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70년 11월 그 평화시장 재단사였던 전태일 그 노동자가
분신으로 한가하면서 군사독재 하에서 그런 저임금 장시간 체제에서 억눌리고 또 방금 발표된 대로 그런 공작정치 하에서 공포정치 하에서 억눌렸던 이 노동자들이 이제 각성하고 용기를 내서 어떤 투쟁으로 터져나오는, 그래서 71년 이후부터는 상당히 자생적이지만 폭발적으로 투쟁이 터져나왔고요. 그게 한 주요한 측면이고, 또 하나는 그때까지 어떤 학생운동 또는 제야운동이 이제 노동자 민중 아래로부터 그런 자생적인 투쟁과 이제 어떤 결합하고 상호 침투해가는, 저는 그게 이제 71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민중지향적 대중경제론 이런 것을 어떤 내세울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사실은 당장의 어떤 노동자 민중들 또는 중간층들의 투쟁이 체제를 이유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런 기세로 이게 확산되고 발전돼 나간다면 곧바로 어떤 너무나 정당성이 없는 박정희 군사독재 체제는 위기로 총체적 위기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신 체제로 전환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떤 파시즘 체제로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노동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파쇼적인 어떤 억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크게 몇 가지로 뭐 대부분 내용으로는 아시라고 그게 맥을 짚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노동 기본권을 아예 박탈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형식적으로라도 어떤 노동조합, 노동상권 이런 것을 남겨뒀는데 이제 유신 체제로 되면서 몇 가지 뭐 국가보위법, 그 이전에 외자 특례법, 그리고 국가보위법 이런 유신헌법, 그 다음에 노동조합법 등등 이런 노동 관련 법들을 개정을 하면서 확실하게 노동자들은 노동상권, 특히 이제 집중적으로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완전히 합법적으로 법으로 이제 행사하지 못하도록, 또는 국가가 언제라도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통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은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최근 연구에서도 오히려 그게 미군정기 때의 어떤 단결 금지법보다도 더 어떤 극심한 이런 탄압이었다, 더 노동권을 발살하는 이런 것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파쇼법을 통해서 노동자들 근본적으로 묶어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세세한 것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자신들이 중정을 통해서 노동자 통제를 잘하기 위해서 산별노조 체계를, 그 이전에 이제 이승만 정부 때는 기업별노조 체계였죠. 그것도 오염이었지만, 근데 이게 이제 산업화를 급속하게 추진하면 노동자들이 성장하고 그렇게 되면 개별 기업별로 통제하는 것보다는 산별로 통제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해서 이제 중정이 산별노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이 70년대 유신 체제로 올 때는 상당한 체제 위협적으로 느끼고 다시 기업별 체제로 돌려내는 이런 데서 이제 이 시기에 얼마나 이들이 노동운동의 어떤 성장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그 중앙정보부가 그 노동 통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그건 뭐 고용한국노총, 산별노조, 그리고 개별 사업자 가릴 것 없이 직접 어떤 담당관을 파견하고 모든 회의에 직접 참여하고, 또 뭐 지역 간부들은 뭐 기밀비를 지급해서 일일 보고를 받는 등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어떤 노동조합에 탄압을 했고, 이게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는 그 당시 이제 아까 뭐 방공법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노동자는 노동자라는 자기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죠.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자라고 부른다라든지, 노조가 없는 데서 노동조합이라는 말만 꺼내도 바로 빨갱이로 몰렸고 중정에 끌려가서 이제 맞는 이런 어떤 거의 어떤 그 직접적 노무관리를 직접적으로 중정이 담당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공장 새마을 운동, 그리고 또 노사협의회 이런 이제 그 사이비 어떤 대중운동 어떤 형태를 띠고 실제 노동조합을 대체하고 어떤 노동자들을 초과착취하는 데 동원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개별 사업장에서 실제로 어떤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의 양상은 그런 중앙정보부, 온갖 정보기관들, 또 정부 어떤 공무원들의 이런 비호하에서 그야말로 자본, 그 당시 주요하게는 재벌들이죠. 재벌이든 자본은 마음 놓고 마음껏 어떤 초과 착취하고, 그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일정한 단체 행동으로 나섰을 때는 아주 그 폭력적으로 짓밟았죠. 그 대표적인 뭐
다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만 바로 78년 그 동일방직 그 인천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어떤 노조 민주노조 사수투쟁을 할 때 그 똥물 세례로 알려진 그 구사대 또는 관리자들을 동원해서 그런 중앙정보부 요원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그야말로 아주 인격 모독적이죠. 그런 탄압이라든지, 그리고 79년 바로 유신 체제의 어떤 종말을 가져오게 됐던 YH 무역 노조 어떤 생존권 투쟁에 대한 폭력적 탄압,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런 탄압 사례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파쇼적인 이런 억압 체계였고, 이걸 통해서 그러면 유신 체제는 뭘 노렸는가? 저는 그 핵심은 바로 유신 체제가 파시즘 체제로서 어떤 본질이지만 바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 구조, 이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려고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70년대를 거치면서 경제는 무려 10%에 가깝게 성장을 했지만 노동자들의 상태, 임금, 노동시간, 산업재해, 근로조건은 60년대보다 더 후퇴를 했습니다. 임금도 실질 임금도 떨어지고 장시간 노동은 더 계속 유지가 됐고,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3분의 1이 유해사업장에서 문제가 있는 이런 사업장에서 근무할 정도로 더 열악해졌다는 것이고요. 그럼 당연히 그 반대편, 그렇게 노동자들이 그 파쇼적 억압하에서 초과착취 당할 때 그 반대편에 쌓인 건 뭐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바로 재벌입니다. 오늘날 사회 양극화의 저는 원흉이 바로 재벌 체제라고 보고, 이 재벌들이 하나의 독점 자본으로서 생산력, 물적 토대를 갖추고 시장 지배를 갖추고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지배 세력으로서 그 토대를 완성한 게 바로 이 70년대 유신 체제되었다고 봅니다. 바로 이 시기에 10년간을 보면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뭐 10% 가까이 되는데요. 제조업은 그것도 부했지만 한 18%. 근데 재벌들 그 뭡니까? 20대, 뭐 10대, 5대 이 재벌들 성장률을 보면 3배입니다. 30%, 25%, 30% 이렇게 그 어떤 이 파쇼 체제에서 사실 유신 체제의 실질적인 어떤 수혜자이자 공모자는 바로 오늘날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바로 재벌들. 이 재벌들이 바로 재벌들의 어떤 초과임 그리고 경제력 집중, 이게 바로 70년대 유신 체제 하의 어떤 성과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